카메라 앵글로 인물의 감정 묘사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칸과 앵글 부분인데요. 앵글은 어떤 각도로 인물을 넣느냐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앵글에 따라서 독자들에게 다양한 감정을 전달하게 되는데, 이 화면에 보시면 1번과 2번, 3번, 4번의 카메라를 놓는다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앵글은 독자가 이해할 수 있는 칸을 분절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칸을 보게 되면 오른쪽을 향해서 시선을 보고 있죠. 미래로 가는 시선이죠. 이 시선을 보고 있으면 독자들도 오른쪽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때 앵글을 한 바퀴 돌려서 이 뒷모습을 보여주면 오른쪽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겠죠. 이렇게 칸의 앵글을 회전하면서 독자들한테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다음 칸이 앞모습으로 독자를 향해서 보더라도 독자는 벌써 어디로 향하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죠. 이렇게 칸을 분절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으로 어떻게 전개하는지를 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러운 연결고리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칸과 앵글을 이용해서 독자들한테 이해를 높여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레벨 앵글이 나옵니다. 아이레벨 앵글은 평범한 사람이 평범한 대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왜곡이나 심리적 강요는 없어요. 그래서 중립적이고 편안하고 객관적이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독자가 보는 시선과 캐릭터가 있는 시선이 같아요. 그러니까 눈높이 같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편안하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앵글도 어떨 때 쓰냐면은 자주 쓰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카메라의 시선이 자신의 시선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가는 자신이 보여주고 싶은 장면을 자연스럽게 빠져들게 만들 수 있는 앵글이 바로 아이레벨 앵글이에요. 이것이 자주 쓰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자주 쓰이는 앵글도 길어지면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칸을 이어가거나 끊어버리는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이때 이어가는 방식은 인물을 중심으로 배경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봤다가 이걸 왼쪽으로 보게 되면 배경이 이동한 것을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아이레벨 앵글의 숏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지만 화면은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어가는 방식이 되겠고, 끊어가는 방식은 갑자기 다른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으로 간다고 봤을 때 다른 인물이 등장했죠. 이것도 분위기를 환기시킬 때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레벨 앵글도 좌우를 움직이면서 배경이 움직이는 거예요. 캐릭터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럴 때 뭔가 다른 인물이 나타날 때는 끊어가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환기시키고, 그렇지 않고 배경을 이동하게 되면 이어가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루한 면을 좀 더 없애준다라는 것이 이런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이레벨 앵글이 나옵니다. 부감이라고 하고요. 이 대상보다 높은 위치에서 찍는 사진 각도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면서 찍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슬픔에 잠긴 인물 표현이라든지 인물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패배감이나 열등감, 좌절감, 소외감, 외로움, 고독, 슬픔, 다양하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감정이죠. 이런 감정을 표현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물을 왜소하고 약하게 그리고 무기력하게 보이기 때문에 뭔가 절망적인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자, 아이레벨 앵글이 하이레벨 앵글로 변화됐을 때 좀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래서 하이레벨 앵글은 이렇게 쓰이고요. 그런데 배경이라든지 뭔가 진입하는 구간에서 이 설정 칸에서 쓰게 되면요, 인물이 아니라 뭔가 배경 컷에서 사용되게 되면 이것은 뭔가 진입을 하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또 만들어주기도 하죠. 자, 그러면 로우 앵글, 반대로 되는 앵글이 부감이라고도 하고요. 시점이 대상보다 아래로 있어요. 그래서 올려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물을 크고 강하고 위협적이고 지배적이게 보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로우 앵글입니다. 그래서 인물을 위주로 했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강렬하게 보이게 만들고 자신감, 자만심, 우월감, 위압감 등을 보여주는데,
압도적인 거죠. 그래서 권위적인 임무를 표현하고 역동성과 속도감을 증가할 때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이레벨 앵글에서 로우 앵글로 변화됐을 때 좀 더 크게 느껴지게 되겠고, 이것이 반대편의 앵글로 바뀌면 반대편은 하이 앵글로 되겠죠. 예, 현재 로우 앵글이면 그 반대편 상대편은 하이 앵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로우 앵글과 하이 앵글이 서로 대비되는 형태로도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드 아이 뷰라고 있습니다. 버드 아이 뷰. 이것은 이제 새의 눈으로 보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앵글은 하이 앵글과 같은 시점인데 더 극단적인 느낌을 줍니다. 더 멀리 보기 때문에 새가 하늘에서 대상을 바라봤을 때 앵글이기 때문에 대상이나 세상을 색다르게 보는 경험, 이런 것들을 볼 때 쓰고요. 또 불안감을 느끼게 되는 경험도 쓰입니다. 그리고 인물의 운명이나 숙명을 암시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이 앵글에서 버드 아이 뷰로 올라갔을 때 좀 더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뭔가 그런 화면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가 높이 올라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좀 더 불안하죠. 이런 버드 아이 뷰 앵글이 그럴 때 쓰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주관적 앵글을 또 쓰게 됩니다. 서브젝티브 카메라인데 이 앵글은요, 독자의 시점으로 작품을 볼 때 1인칭 시점일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을 연출할 때 사용되고 활력과 흥분감을 최고조로 높일 수 있다. 그래서 3인칭 시점에서 시점 변화가 됐을 때 더 크게 느껴지는데요. 1인칭 시점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얼굴의 반 정도, 3분의 1 정도만 보여주면서 상대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인칭 시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좌우가 계속 바뀌게 되면 이 1인칭 시점이 바뀌기 때문에 독자는 각각 상대방의 의견을 듣게 되는 그런 형태의 주관적 앵글입니다. 예, 이런 것도 또 많이 쓰이게 되겠죠. 특히 등장인물이 보이지 않을 경우 인물의 행동과 감정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보여주는 피사체를 통해서 다른 느낌을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그림이 점점 화면이 커지면서 누군가를 또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누군가를 또 바라보는 시선으로 화면이 커지게 되면 독자들은 좀 더 다른 느낌을 전달을 받게 되겠죠. 첫 번째 있는 그림에서는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는데 세 번째 있는 그림으로 가면서 독자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느낌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주관적 앵글을 뭔가 감정적인 효과로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각 앵글이 있습니다. 사각 앵글. 예, 이 사각 앵글은 수직이나 수평, 예, 옆으로 비스듬히 기울인 각도의 앵글입니다. 그 독자는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비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상이 있는데 비스듬히 하기 때문에 사선구도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자, 운동감과 속도감이 증가될 때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각 앵글은 특히 액션씬 같은 데서도 많이 쓰이고 뭐 호러나 공포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직부감 앵글도 있습니다. 예, 오버헤드 샷인데 이것은 머리 위에서 찍은 앵글이에요. 그래서 숏으로는 오버헤드 샷이라고도 합니다. 자, 직부감 앵글은요, 버즈 아이 뷰, 예, 새가 바라보는 화면의 축소 개념이죠. 원형 구도에서도 볼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인물의 정수리를 중심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이레벨 숏에서 직부감 앵글로 변화됐을 때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 또 직부감 앵글을 사용합니다. 근데 너무 자주 사용하기보다는 특정한 컷에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극단적 앵글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컷을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앵글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의 그 변화시켜주는 기법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분절되어 있는 컷이기 때문에 이렇게 극단적 앵글을 써도 크게 독자들한테 뭐 이상하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걸 영상으로 썼을 때는 끊어지는 느낌이 들겠죠.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좀 실제 진짜 극단적인 느낌이 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화나 웹툰에서는 또 컷이 분절되어 있기 때문에 극단적 앵글을 쓰더라도 독자들은 크게 이제 와닿진 않지만 이게 이제 아이레벨이나 다양하게 이제 기본적인 앵글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앵글을 극단적으로 바꿔버리면 독자들은 거기서 오는 또 심리에 대한 묘사가 되기 때문에 또 감정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극단적 앵글을 자주 쓰기보다는 특정한 컷에서 써주면 독자들의 그 심리 묘사가 반영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리버스 샷, 이것은 뭐냐면은 서로 교대로 컷 안에 그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인물의 위치가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좀 더 헷갈리니까요. 우리는 영화적 연출에서 우리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이 카메라 없이 화면을 이제 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꼬일 때가 있어요. 왜냐면 위치가 바뀌거나 할 때 우리가 카메라로 하진 않기 때문에, 찍질 않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180도라는 가상선을 그려놓고 이 캐릭터를 배치해 놓은 다음에 이야기를 만들게 되면은 이렇게 꼬이거나 할 때 좀 더 어렵지 않게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80도 가상선을 놓고 두 캐릭터의 대화씬을 만들게 되면 이게 서로가 이해될 수 있도록 그런 화면을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은 180도 가상선을 딱 긋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가로나 세로선으로 그을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캐릭터를 배치하고 거기에 카메라를 위치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위치되는 카메라에 따라서 화면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 마주보기 샷을 쓸 수가 있습니다. 180도 가상선을 놓고 마주보기 샷, 페이스 투 페이스 샷인데, 이 옆모습의 형태로 두 인물이 대립하거나 반대로 강한 연대감, 우정을 느끼는 사이일 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로가 대립할 때도 쓰고요. 서로가 강한 그 끌림, 이런 부분이 있을 때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작품을 만들 때 있어서 이런 마주보기 샷을 쓴다는 것은 너무 자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자주 쓰면은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한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나 이럴 때 마주보기 샷을 써서 독자들한테 보여준다면 독자들이 그만큼 감정이입하는데 좀 더 효과적이다 라는 부분이죠. 이걸 효과적으로 쓴다면 너무 자주 쓰면 안 된다는 것, 이걸 유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80도 가상선에서 볼 수 있는 크로스샷이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선에 있기 때문에 인물의 그 눈에 대한 시선은 같아야 돼요. 그런데 크로스샷이기 때문에 두 캐릭터를 따로 잡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응을 보여주는 컷으로 만드는 경우인데요. 좌우 캐릭터의 위치와 시선의 방향이 일치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시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서로 크로스샷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돼버려요. 그래서 특별한 감각적인 연출을 사용할 때 쓰는데, 자, 이것을 잘 보면요, 이럴 때 쓰겠죠. 앞부분에 있는 페이스 투 페이스 샷, 마주보기 샷은 서로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크로스 샷은 각각 보여주는 컷이기 때문에 서로가 쳐다는 보지만 시선을 마주치고 있지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죠. 특별한 감각적인 연출이니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사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크로스 샷과 페이스 투 페이스의 그 마주보기 샷은 조금 다르다. 형태가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컷을 나눴다는 것은 이 서로의 생각이나 이런 교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로스샷은 이럴 때 쓰이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자주 쓰이면 독자들이 보나 안 보나, 나오나 안 나오나 큰 느낌을 받을 수가 없는데, 자주 쓰이지 않고 특별할 때 쓰이면 독자들이 좀 더 크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크로스샷이나 마주보기 샷은 꼭 그 특별할 경우에 사용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쓰이는 샷이죠. 오버 더 숄더 샷입니다. 이것은 투숏의 일종이다. 두 명이 나왔을 때 대부분 쓰이는데, 한 인물의 뒷모습이 앞에 있고 상대편 인물에게 말하거나 반응하거나 할 때 다른 인물에 초점 맞춘다. 자, 오버 더 숄더 샷은 서로 이야기할 때 쓰는데요. 이거를 180도 가상선을 놓고 양쪽에 놓고 보여준다. 그러면은 이것이 그 3인칭 시점으로 보여지겠죠. 계속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독자들은 남 이야기하는 거 듣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계속 이야기하면 재미도 있겠지만 뭔가 자신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3인칭 시점에서 1인칭 시점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오버 더 숄더 숏에 달려있다. 그러면 앞쪽에 있는 인물은 뒷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뒷모습이 보인다는 것은 저 얼굴이 보이는 캐릭터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1인칭 시점으로 독자가 이 캐릭터와 동일시돼서 반대편 쪽에 상대방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오버 더 숄더 숏으로 쓰이고 있고요. 이게 이제 너무 지루하다. 이것도 여러 번 반복하면 지루하겠죠. 이런 지루한 부분을 없애려면 이 카메라 앵글이죠. 카메라 앵글을 카메라 워크를 통해서 틸팅 합니다. 틸트 다운해서 밑으로 내립니다. 내려서 위로 바라보는 로우 앵글 샷으로 찍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것이 오버 더 힙 샷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 부분에서 바라보는 시각, 이 시각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버 더 숄더가 오버 더 힙으로 바뀔 수도 있고요. 오버 더 힙에서 오버 더 숄더로 바뀔 수 있는데 대부분 오버 더 숄더가 오버 더 힙 화면으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OTS로 줄여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에 넣을 때 OTS라고 넣게 되면 이것은 오버 더 숄더 숏이구나. 하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좀 알고 가는 게 좋겠죠. 나머지는 사실 그런 용어나 이런 것들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지만 오버 더 숄더 샷은 어깨라는 뜻이잖아요. 숄더가. 그래서 이 어깨를 두고 앞을 바라보는 그런 샷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OTS 정도는 알아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인물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인물이 대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인물로 돌아와서 밑에다가 다시 그 대사에 대한 답변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위에서 이제 바라보는 대상이 대사를 하고 또 내가 바라보는 그런 1인칭 시점에 있는 대상이 또 대답을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오버 더 숄더 샷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을 3번 반복해서 쓰게 되면 이것이 또 이야기 구조에 있어서 좀 다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숏 리버스 샷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화 장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사실 오버 더 숄더 샷의 일종인데요. 서로 바라보는 대화하는 인물 2명을 보여주기 위해 사용되고 교차되는 숏 2개가 인물 2명이 각각의 칸을 담는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할 때 교차되는 거예요. 그래서 숏 리버스 숏이라고 하는데요. 숏 리버스 숏에서는 말하는 사람을 위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물의 어깨너머로 보여주고 어깨너머로 보여주는 인물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서로 교차되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깨너머로 보기 때문에 오버 더 숄더 샷의 일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스킹 샷도 있습니다. 매스킹 샷. 뭔가 매스킹하다, 마스킹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칸의 일부를 어둡게 가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클로즈업의 효과를 보여주기도 하고 암시나 복선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빠른 영상일 경우에는 암시나 복선으로 활용되는데 이게 또 만화나 웹툰의 경우에서는 컷이기 때문에 이게 분절된 컷이다 보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또 암시나 복선이 금방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작가는 사실 암시나 복선을 너무 드러나지 않게 보여주고 독자들이 이 작가의 그 생각대로 쫓아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미리 앞서가지 않도록 만들려면 이 마스킹 샷을 조금 더 잘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이리스 샷도 있습니다. 아이리스 샷은 동그란 원형의 물체가 카메라 외곽을 중심으로 가리고 있는 형태를 말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렇게 검은색 화면으로 딱 보여주는 부분, 이 영상에서 많이 보던 그런 그림의 형태죠. 영상의 형태인데요. 클로즈업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게 커지진 않았지만 한쪽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클로즈업의 효과를 보여준다. 이것이 아이리스 샷입니다.
그 다음에 풀백샷도 있습니다. 이 풀백샷은 피사체의 클로즈업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뒤로 물러나면서 대상 주위의 더 넓은 부분을 보여주는 배경이나 위치 등을 보여주는 정보를 나타내는 그런 풀백샷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점점 뒤로 빠집니다. 점점 뒤로 빠지면서 보여주는 샷이 되겠고요. 이때 이제 다른 캐릭터라든지 배경의 위치를 보여줘서 정보를 보여주는 그런 샷이 되겠고요. 자, 원근의 효과를 보여주는데 웹툰은 만화적인 요소를 통해서 원근법을 쓰지 않고도 효과를 보여줄 수 있대요. 자, 이것은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캐릭터를 크게 그렸죠. 예, 그리고 점점 가면서 캐릭터가 작아지죠. 이것은 원근법을 쓰진 않았지만 캐릭터를 놓인 시점을 보고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앞쪽에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원근법의 효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